자, 한번 읽어보셨죠? 자, 지금 이제 최적 모형 하려고 합니다. 최적 모형. 안 오셨네? 최적 모형. 자, 합리 모형 받고, 여기 제일 디비덴드는 점증 모형 받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만족 모형 받고, 혼합주사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근본적인 합리.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출제할 때 헷갈리게 점증이라는 표현 안 쓰고 만족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지문은. 그 다음 이제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한다. 최적 모형. 최적 모형은 누구라고? 드로우 교수. 합리 모형은 주장한 학자는 없다고 그랬고, 혼합주사는 에치오니, 그 다음 만족 모형은 사이먼, 점증 모형은 린드블룸과 율다우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린드블룸이 많이 불립니다. 린드블룸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린드블룸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두산의 야구 선수죠. 투수. 린드블룸. 관심 없어요? 좋습니다. 거기 린드블룸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린드블룸.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 이게 다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적 모형은 드로우 교수고, 최적 모형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초합리성. 자, 우리가 합리성은 두 가지죠. 쌤들이 알기도 합리성은 합리성하고 뭐가 있습니까? 비합리성하고 있죠. 근데 이 교수가 뭘 이야기하냐면 합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러고 비합리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게 있다.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봐요. 직관, 통찰력, 비전 이런 것들을 통찰력을 합리성입니까? 아니, 통찰을 한다는 거 합리적이지 않죠. 우리 쌤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있죠. 어떨 때 직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죠. 그럴 때 그 직관 합리성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옛날에는 비합리적인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로우 교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합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최적 모형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합리성도 아니고 비합리성도 아닌 초합리성을 이야기한다는. 그래서 이 초합리성에는 거기 이야기된 것처럼 직관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그렇죠?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돼요. 뭐 창의력, 판단 뭐 이런 게 있죠. 267페이지 최적 모형의 답은 보면 정책 결정자에 뭘 강조한다고? 직관이나 판단, 창의력 등을 중시해야만 최적의 정책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관, 창의력, 판단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초합리성. 그러면 결국은 최적 모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가 플러스되어 있는 거? 합리성을 전제한다고 그랬죠? 플러스 초합리성. 그러면 좀 설명을 해볼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교장선생님이 수학여행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장선생님이 수학여행지 중에서 가장 좋은 수학여행지를 찾기 위해서 목표가 이제 뭐라 그래? 이를테면, 그렇죠. 이 수학여행의 목표가, 이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연 감상을 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인 능력을 길러내는 거.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수학여행지 거기에 맞는 수단들을 다 검토한 뒤에, 대안을 검토한 뒤에 BC 분석을 해서 결정한다면 합리모형.
모든 수학여행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갔던 데보다 약간 좋은 데를 결정한다면 점증 모형. 그냥 최대 노력을 해서 보니까 4개, 5개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그래서 결정했다면 만족 모형. 수학여행지를 국내로 갈지 국외로 갈지 결정한 뒤에, 또는 수학여행지를 이를테면 어디, 이 지역이 서울이라면 경상도 쪽으로 갈지 전라도 쪽으로 갈지 결정한 뒤에 거기 지역에서 좋은 쪽을 세밀히 찾아본다면 그건 무엇에 해당되겠죠? 혼합, 관조. 그렇죠? 혼합 주사. 관조라고도 합니다. 스캔한다는 말을 주사라고 이게 주사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관조한다고 표현하게 해요. 그러면 최종 모형은 뭐냐면 이런 거야, 쌤. 교장쌤이 이렇게 미래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학생들을 뭘 키워주는 게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창의력을 키워주자. 과학적인 창의력을 키워주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미래에 잘 살려면 우리가 과거는 미래에 다시 또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과거를 알아보는 게 더 나은 또 미래. 우리가 과거가 계속 회귀되니까 반복된다고 보죠, 과거가. 그러면 과거를 잘 알기 위해서 문화재들이 많은 그런 곳들을 한번 문화유산을 하는 데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겠죠. 아이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노는 게 가장 좋아. 그럼 테마파크 같은 데 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먼저 방금 이야기는 제가 교장 생각하고 비전을 가지고 결정했다면 이건 무슨 결정이야? 합리적인 초합리적 결정이냐 비합리적 결정이냐? 들어오기 전에 그게 초합리적 결정이 돼. 그럼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런 결정할 때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지 정할 수 있겠죠. 국민이 이걸 줄 때 국민들의 편안을 위해서 휴양지 도시로 할지, 아니면 의료지로 할 건지, 아니면 생산을 촉진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이런 걸 정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정할 때 비시 분석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의 뭘로 정할 수 있겠어? 직관으로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정했다? 초안성으로 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정해놓고 그 문화유산을 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하게 정해지겠어? 경주로 갈 건지, 일단 신라를 고려해서 경주로 갈 건지, 백제 쪽으로 갈 건지, 이렇게 좀 정해질 수 있겠죠. 또는 경북궁을 갈 건지, 이렇게 정해지고 그 중에서 비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모형은 초함성 플러스 합리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재 하다 보면 많이 줄어들겠죠. 선택지가. 그럼 거기에서 뭐 한다? 비시, 합리모형적 정치 결정한다는 게 최종 모형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이거하고 좀 다르가. 여기는 세부적, 근본적 결정을 먼저 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 점증 모형으로 들어가. 근데 여기는 직관을 통해서 초함성으로 정해놓고 그 뒤에는 뭘로 들어가? 합리모형으로 비시 분석을 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최종 모형은 제일 위에 정책 결정의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과 같은 초함적 요소까지 동시에 고려한다고 하는 모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나번, 그러니까 초함성을 포함한다고 그랬고, 답은도 설명했고, 라번 최종 모형은 합리적 종합적 분석에 의한 정책 결정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순수한 합리성에 대한 현실적인 자선책. 모든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안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자선책으로 제시됐다 이 말이야. 그렇죠? 기존의 합리 모형이 계량적 의만을 대상으로 질적 측면을 간과했음을 비판하고, 점증 모형은 타성적 선례 담성 형태를 비판하면서 의사결정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적 모형을 제시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밑에 최종 모형은 양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모형이다? 질적 모형이다. 완전히 계량화해서 먼저 선택한 게 아니었죠. 질적으로 먼저 정해놓고 한 거니까. 그리고 직관으로 정한 건 질적인 거죠. 다시
쌤들 식당들 여러 군데 해놓고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가장 효율성이 뭔가 이렇게 자 계산한 것은 뭐게 양적으로 결정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비 오니까 맞다. 비 오면 뭐다? 그 막걸리 파전에 막걸리 그렇게 들어가잖아. 우리 쌤 다 검사하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 그게 직관이죠. 물론 관성일 수 있겠지만 그게 뭐 하겠다? 제일 분위기도 좋고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한다. 이런 것들이 직관이니까. 그럼 방금 제가 그렇게 정한 건 양적인 거, 양적으로 정했어? 질적으로 정했어? 질적으로 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모형은 그래서 질적 모형이고 합리적 요소와 초함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했고 이 모형의 기본적인 합리성은 경제적이라고 그랬죠. 경제적 합리성. 자, 상위 이 정책 결정 단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그다음 완료 과정을 내재한 것이 특징이고 우리 제수의 딜레마 지난번에 한번 했어 안 했어? 선생님 딜레마 사항 이야기할 때 했죠. 둘이 자백하면 5년이야. 둘이 자백 안 하면 10년이야. 근데 뭐 20년 합시다. 한 사람은 자백하고 한 사람은 자백을 안 하면 자백한 사람은 뭐 6개월만 살아. 자백하지 않는 사람 당연히 20년 살겠죠. 그렇죠? 여기는 거꾸로 된 상황이고 그럴 때 어떤 것이 가장 좋겠어? 둘이 자백하지 않으면 둘이 자백하지 않으면 무죄겠죠. 둘 다 자백 안 했으니까 거꾸로 생겼어. 다시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무죄야. 한쪽만 자백하면 한쪽 그 사람은 적게 받겠지만 다른 사람 많이 받겠죠. 근데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죄 있는 것이 자백되니까 10년이야. 그럼 제일 좋은 전략은 둘 다 자백 안 하면 좋겠죠. 그러면 그건 자기가 계산해서 나올 문제가 아니라 직관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합리성과 초합리성의 동시적 강화가 정책 결정의 개선 방법이라고 했고 제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보다는 초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겠죠? 다음 정책 결정 단계의 세분화에서는 자 최종 모형은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자 최종 모형에서 알아둬야 될 게 자 질적 모형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합리성하고 뭘 고려한다? 초합리성을 고려한다. 그래도 여기에 합리성이라고 할 때는 경제적 합리성을 말한다. 그렇죠? 여기서 합리성이라고 말할 때는 경제적 합리성을 말한다. 네 번째 무슨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초함성 상위 메타 정책 결정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268페이지 봐봐. 정책 결정 단계의 세분화에 3개 국면이 있는데 상위 정책 결정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상위 정책 결정 단계가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했던 게 존재한다는가? 모든 수학여행지로 두고 나서 내가 비전을 먼저 생각했다고 그랬죠. 어디로 갈 건지 먼저 정하는 것. 이게 초함적 정책 결정 단계라는 거야.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 PC 분석해 본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정책 결정의 국면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책 결정 이후의 국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 우리가 영어로 메타를 뭐라고 해석할까요? 메타. 우리가 메타인지, 메타평가, 뭐 이런 걸 많이 이야기된, 메타인지 들어봤죠? 이걸 우리나라는 초로 번역해. 초인지, 초평가. 메타평가, 초평가. 초로 번역해. 그럼 뭔 말이냐면, 자, 우리 쌤이 자, 교사가 됐어. 학생들을 평가했다 그래봐. 그건 평가죠. 근데 평가한 내가 이 기말고사 낸 게 잘 됐는지를 평가한 것은 평가를 평가한 거죠.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메타평가라고 그래요. 다시요. 인지라는 것은 우리 쌤 인지가 뭐야? 인지는 그냥 들어만 봐봐. 정보 처리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정보가 들어온대. 지각하고 이 정보 들어온 걸 주의 깊게 살피고, 그럼 이게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장기 기억으로 시연이나 부호화를 한대.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고 이게 인출한대. 자, 지금 제가 여기 뭘 점증주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럼 처음 들었죠, 정보를. 그럼 주의 있게 지각했죠. 이제 감각기억이라는 게 있대. 그냥 편하게 들어봐요. 그럼 여기 지각하고 주의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단기 기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친구가 전화번호 알려주면 처음에는 기억하죠. 근데 20초 지나면 기억 못하죠. 그래서 단기 기억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면 시간이 한 30초밖에 기억 못해요. 그래서 친구 전화번호를 막 계속 외우는 걸 뭐라 그래? 시연. 이걸 뭐 하는 거? 자기가 이 부호화. 저도 이거 아직도 안 잊어먹는데, 친구 전화번호 끝번호가 5988이었어. 근데 그 친구가 별명이 모기였어.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이 전화번호를 모구88. 모자가 5하고 비슷하잖아. 그쵸? 그래서 모구88 이렇게 외웠거든. 근데 지금도 안 잊어먹잖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부호화라고 그래. 우리가 청킹하는 것도 일종의 부호화,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는 거, 그 기억법 같은 것도 다 부호화에 해당돼.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했다가 내가 뭐 하려고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으면 이 생각에서 여기서 인출하겠죠. 어디에서 장기 기억에서 인출한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지라고 그래. 인지. 인식하고 지각하는 거야. 그런데 자, 우리 쌤 시험 볼 때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걸로 많이 헷갈린 사람, 많이 틀린 사람, 잘못 읽는 사람.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지각을 정확한 지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럼 지금 선생님은 내 인식작용에서, 내가 인지하는 작용에서 정확한 지각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초인지. 인지를 인지하는 거. 내가 어떤 생각한다는 걸 아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초인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이 메타나 초가 들어가면 인지를 인지하는 거, 평가를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면 메타 정책 결정, 초 정책 결정, 메타 정책 결정하면 정책 결정해 본다는 거죠. 정책 결정을 뭐 한다? 정책 결정한다는 거죠. 메타 이 정책 결정은 그래서 54페이지 278페이지 봅시다. 278페이지 54번 54, 55, 56, 57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해봐. 메타 정책 결정이란 게 뭘 이야기하겠어? 메타는 2번 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메타 정책 결정이니까 초인지는 인지를, 메타인지는 인지를 인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메타 평가는 평가를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럼 메타 정책 결정은 뭘 하겠어? 정책 결정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다 틀렸고 몇 번만 거기 이 오로 돼 있어. 다 XX로 돼 있고 56번만 정책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의미를 다 알겠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거에서 메타라든가 초가 나오면 그것을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메타 평가,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도 우리도 정책 평가도 나오니까 메타 평가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메타 평가라고 물어보면 평가를 평가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와서 여기까지 대강 이제 이야기했었고 최저 모형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최저 모형은 그 정도에서만 문제가 주로 나오니까 그 정도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좋겠죠. 이 최저 모형은 한계 같은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냥 한계는 학문적인 한계라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나오니까 최종 모형 하면 드로우가 교수가 주장했다. 그 다음 특징은 질적 모형이고 합리성과 초합성을 강조하고 이때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이고 그 다음 상위 정책 결정 단계를 포함했고 그 다음 5번 피드백. 우리가 피드백을 환류라고 그럽니다. 환류 과정을 넣었다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래였습니다. 아까 3단계라고 그랬죠. 3단계. 그래서 초결정 단계, 그 다음 정책 결정 단계, 후 결정 단계, 그걸 가지고 피드백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환류 결정 단계를 넣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제 여기가 개인적 정책 결정 모형이에요. 선생님, 개인적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해서 봤습니다. 쌤, 이제 메타라는 말, 초라는 말이 나오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좀 지워놓고,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결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정책 결정은 합리나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떤 부분과 관련되냐면, 이쪽 부분과 관련돼, 이쪽 부분과. 특히 만족 모형적인 부분하고 상당히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서 이제 회사 모형 나왔죠. 회사 모형. 회사 모형은 대표적인 여기 개인적으로 만족 모형, 사이먼이 이야기했던 만족 모형을 조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조직 여기는 만족 회사 모형은 뭐냐면 이런 거야. 거기 있는 것처럼 연합 모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꽤 연합 모형이라고 부르냐면 거기 라번 봐봐. 회사 조직은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을 뭘로 본다? 연합체가 정책 결정을 한다고 본다. 자, 이 개인적인 측면을 조직적인 측면에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조직 의사결정. 근데 조직의 의사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연합체. 거기 조직이 뭡니까?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입니다. 지금 이것도 좀 애매하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정책 결정이 일어나는지를 조금만 설명해 볼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 연합체가 이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회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죠. 그렇죠? 자, 이윤 추구입니다. 그 하위 조직들은 뭐가 있어? 그렇다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는 어떤 조직이 있겠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자, 시장 점유.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부서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 어떤 부서가 있겠어? 유통을 맡는 부서가 있겠죠. 유통을 맡는 부서, 뭐 생산을 맡는 부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걸 설명하려고 해요. 시장 점유, 유통, 생산 이런 사람 여기는 어때요? 각 부서마다 뭐가 있어? 자기들만의 목표가 있겠어. 그래서 다시 시장, 점유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생산 여기는 각 조직마다 목표가 있겠어 없겠어? 그런데 여기 생각해. 시장 점유하고 유통하고 목표가 같겠어 다르겠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도 많이 있겠죠. 우리 부서가 목표 다른 거 많이 봤잖아. 영화에서도 많이 봤고, 아니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봤죠. 이 부서하고 이 부서 잘 안 맞잖아. 그러면 이런 부서,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구성원들의 연합체라는 거야. 구성원들의 연합체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야. 회사는. 그럼 다시 한번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책 결정, 의사 결정들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부서의 조직의 연합체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연합체. 연합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269로 다시 돌아와서 최고 관리자는 하위 조직 당원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자, 회사 사장이 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합니까?
이 사람 뭐 하면 통제 안 하죠. 못 하죠. 이 사람도 어떻게 통제를 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만족 모형 어디에 적용한 거로? 집단 차원에서 적용한 것이다. 그렇죠? 자, 만족한 수준. 현실의 기업은 최저가가 아니라 뭘 추구한다? 만족화를 추구한다. 어디하고 똑같아? 만족 모형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회사 모형은 시험 문제는 이 네 가지만 나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자, 잘 보십시오. 갈등이 뭐가 있습니까? 갈등의 준해결. 그 다음, 불확실성을 뭐 하는 거? 회피하는 거. 문제중심적인 탐색. 그 다음, 조직 학습.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들은 결합체가 완전히 견고합니까? 느슨합니까? 이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느슨한 조직체죠? 그 다음 이들 간의 해결책을 한번 봐봐. 이 해결책을 볼 때 완전한 해결을 합니까? 아니면 준해결? 즉 해결보다는 잠재시켜버립니까? 준해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쌤 준해결 한번 봅시다. 갈등의 해소 절차는 어떤 공동 차원에 관한 조직 목표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또한 본질적으로 목표를 일관적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하지만 조직 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집단 갈등이 봉합되는 게 보통 결정한다. 자, 이들 부서, 쌤이 봐. 유통이나 생산부서가 서로 완전히 갈 때까지 싸웁니까? 적당히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해결책 안 보죠. 그런 해결책 볼 수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갈등의 준해결이라고 그러고 거기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어. 500원 동전에 대한 형광 동생의 갈등. 누구 건지 몰라. 그러니까 주먹다짐까지 했다고 해봐.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결해? 어머니인가 이 문제에 관한 연합체를 형성한다. 조직 구성원이 어머니고 가족이나 또는 동생, 형, 다른 가족 이런 사람과 연합체를 형성해서 연합의 대안이 뭡니까? 시간을 두고 동생이 20세가 되던 해 주인을 가리기로 한 어머니가 제안한단 말이야. 형과 동생이 수용해. 완전히 이건 해결한 거야. 잠정적으로 그냥 미뤄둔 거. 잠재하도록 놔둔 거죠. 해결한 거 아니잖아. 이게 20세 되면 다시 일어날 거 아니야. 그쵸?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뭐 한다?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놓는 거죠. 이게 준해결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해결했죠? 완전히 근본적 해결 안 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회사 모형의 특징이 그래서 준해결이 일어난다. 조직에서는 어떤 조직도 완전하게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마다 그 느슨한 연합체마다 적당한 선에서 해결한다. 그렇죠? 그 다음 준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불확실성. 이 말은 이제 조직 정책 결정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불확실성을 회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이 더 불안해, 장기가 불안해. 1년 후가 선생님 불안정합니까? 아니면 10년 후가 더 불안정하겠어요? 자, 선생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자, 6개월 후가 지금 모습과 크게 달라집니까? 10년 후가 크게 달라집니까? 훨씬 10년 후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획은 잘 안 세운단 말이야. 어떻게 세워? 단기로 그냥 그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 자, 쌤 봐봐. 아까 같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형하고 동생하고 뭐 했어? 협상했죠. 협상이 불확실성 회피의 한 방법이고 또 표준 운영 절차 SOP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불확실성 회피 수단이야. SOP, 표준 운영 절차. 자, 우리는 자, 쌤, 응급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죠. 어떤 상황으로 일어날지 알아볼라. 자, 지진. 당장 일어날 수 있고, 내일 일어날 수 있어, 모레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없으니까 대책이 뭐야, 우리? 머리를 감싼다. 책상 안에 일단 책상 안에 대피해서 머리를 감싸고 앉고 이런 자세 취한다고 하죠. 이거 진정한 대안인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소한 것만 뭐 한단 말이에요? 운영 절차를 내세우는 거죠. 표준 운영 절차.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다시. 우리는 불확실하면 불확실하도록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하려고 그래? 아니면 최소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만 검토하려고 그래?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 검토해. 그래서 뭘 해나? 표준 운영 절차. 엊그저께 뭡니까? 민방 훈련 했었죠? 다 하셨나요? 자, 우리 쌤, 거기 봐봐. 거기도 우리가 핵이 나올지, 핵이 떨어질지, 큰 폭탄이 떨어질지, 아니면 드론으로 조금 공격을 할지 어떻게 할까요?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건 어떤 거야? 완벽하게 살릴 수 있나요, 사람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어? 그런 건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이 정책적으로, 그러면 사이렌 울릴게. 그럼 빨리, 이 지하도로 어디로 대피해. 그쵸? 그리고 이 라디오 방송 청취해. 그 정도 말고 뭐가 있어? 없죠? 물론 생필품 챙겨서 대피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아무래도 조금 더 대안이 아니야, 이건. 조금 더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불확실성 회피라고 그러고 SOP라고 그럽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협상이나 표준 운영 절차를 운영한다. 이걸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자, 우리가 이런 부서들이 한번 생각해봐. 모든 대안들, 모든 문제들을 다 살펴보겠어 하면 뭐 할 수 있는 문제? 확실히 자기들이 관심을 끄는 문제만 살펴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관심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항을 고려하기보다는 관심을 끄는 사항만 고려한다. 이게 문제 중심적인 탐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유는 조직이 뭐하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하니까. 자, 여기 문제들을 시장 점유 문제가 갑자기 시장 점유에 중국이 안 오고, 만약 관광에서 하면 중국이 안 오니까 갑자기 문제가 막 생긴단 말이야. 근데 처음 한한령 내렸을 때는 어때? 우리 씨 당황스럽겠지만 두 번째 내렸을 때는 그래도 대체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왜 그래? 조직이 어느 정도는 배웠거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배웠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코로나가 갑자기 와서 그렇지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돼야겠어? 훨씬 낫게 할 수 있겠죠.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직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이 유입보다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영어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점증 모형까지.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 이야기했다면 사실은 회사 모형은 순서로 보면 여기 정도, 쓰레기통 모형 여기 정도 있는가. 의미만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쓰레기통 모형은 코엔이나 마치 같은 사람, 마치 올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코엔, 마치 올슨. 쓰레기통 모형은 다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조직에 적용도 되긴 하지만 주로 거기에 있는 저주가된 혼란 상태, 저주가된 무정부 상태라고도 그럽니다.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 있는 조직에 잘 적용된다. 자, 그럼 이제 이 쓰레기통 모형에서 첫 번째, 조직화된 혼란 상태가 어떤 상태의 조직을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 또는 혼란 조직 이렇게 부르냐면 혼란 조직 또는 혼란 상태 조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면 뭐 해야 돼? 조직의 정의가 뭐였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이 모인 결사체라고 그랬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2인 이상이 모인 결사체다 이렇게 불렀죠. 그럼 조직이니까 자, 이 사람이 생각한 거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떤 조직을 이렇게 불렀는지부터 이들은 대학을 한번 생각했어요. 대학이라는 조직을, 그러니까 이 사례로 들어서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이제 논문을 전개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대학이라는 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거기 문제성 있는 선호, 여기 있죠? 자, 쌤 271페이지 2번, 반가로 2번, 조직화된 혼란 상태의 특징, 문제성 있는 선호,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조직화된 혼란 상태가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했어? 대학 조직. 자, 문제성 있는 선호라는 건 뭔 말이냐면, 자, 이런 겁니다. 삼성의 목표는 뭘까요? 삼성이나 LG의 목표는 이윤 추구. 대학의 목표는 뭡니까? 학생들을 취업. 입니까? 아니면 인재 양성입니까? 아니면 학문 추구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인격 형성입니까? 이건 실제로 좋아요. 어떤 목표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애매해지죠. 그럼 사람마다, 교수들마다, 그 구성원들마다 다를 수 있어, 없어? 학생들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봐봐요. 조직의 의사결정으로 일관성 있는 선호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호체계는 목표를 말해요. 목표가 없다는 거야, 목표가. 그 다음, 조직은 종종 비일관적인 오류와 정의된 선호 때문에 운영된다. 조직은 일관성 있는 구조보다는 사고는 느슨한 조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조직은 일치된 선호를 기반으로 해서 행동하기보다는 행동할 때 선호가 발견되기도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서 목표가 나오기도 하죠. 그쵸?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영어 강의 이야기했어. 대학교 영어 강의 이야기했단 말이야. 대학교 영어 강의할 때 세계화를, 학생들의 세계화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영어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영어 강의가 뭐야? 완전 이건 비일관적인 오류죠. 잘못 정의된 선호죠. 그러잖아. 자, 영어 강의 많이 들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계화 돼요? 마인드가 세계화 돼야지. 영어 강의, 영어 단어 많이 한다고 해서 세계화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보다. 그래서 이 대학을 문제성 있는 선호다. 문제성 있는 선호. 즉, 이걸 다른 말로 목표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다. 그 다음, 불명확한 기술.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겠지만, 교수들은 대학교 생기는 데에서 관심 많이 가져간 거죠.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안 가진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그 다음 불분명한 기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수님들은 표준화된 교수법 씁니까? 자기만의 교수법을 씁니까? 어떤 선생님은 10년치 그 강의 원고 갖고 와서 하는 선생님도 있죠.
굉장히 구식의 이 교수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더 좋다, 나쁘 효율적이다 아니다 떠나서 어떤 선생님 완전 최신 강의로 하는 경우도 있죠. 뭐 다 틀어놓고 그쵸? 뭐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하는 강의도 있죠. 굉장히 기법이 표준화되어 있어 불분명해. 굉장히 불명하죠. 그래서 불명확한 기술,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 그 다음 참여, 유동적 참여. 그래서 참여자는 다양한 영역별로 자신이 헌신할 시간과 노력의 양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쌤도 한번 생각해요. 지금 친구가 대학 교수가 돼 있고 삼성 직원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 그냥 이렇게 볼게요. 우리 대학교 교수님은 오늘 대학에 있을까요? 자, 우리 선생님 나온 대학교의 교수님은 지금 지도 교수님은 대학에 있을까요?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 다닌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거기에 분명히 있겠죠. 뭐냐면 필요할 때만 참여해요. 유동적 참여. 그다음 거기에도 어떤 거 일주일 내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어. 필요할 때 이틀만 가는 사람도 있어. 자, 선생님이 4학년이다. 그러면 학점이 이제 3학점 나와서 하루만 가도 되죠. 대학생들은 거기에 있다고 지금 학교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근무 시간이면 그러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참여하는 걸 뭐야? 유동적 참여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 조직을 한번 봅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2인 1사의 결사체로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지속적 참여가 있어야 돼. 유동적 참여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계속적인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상태니까 조직화된 뭐라고 표현한다? 혼란 상태라고 표현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여기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끝날 시간도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일어난다? 쓰레기통적으로.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다. 우연히.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킹던의 정책의 창을 한번 봤었죠. 그게 이 모형을 모방한 모형입니다. 가져간 모형. 자, 여기 봅시다. 학생의 사무실에 복사기가 고장 났습니다. 복사기 고장. 이게 7월 1일 날 났어. 좋아요. 6월 5일 날 났다 합시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누가 고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가 그대로 흘러다녀요, 이렇게. 그러다가 6월 30일 날 전반기 정산을 하니까 예비비가 1,000만 원이 남았어. 다 못 쓰고 1,000만 원이 남은 거야. 그럼 이거 사면 되잖아. 해결책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따로따로 놀죠. 여기 부서는 거기 재정 담당 부서 1,000만 원 남았네 하고 그 처리만 해놨죠. 문제 상황 어때? 그냥 이 복사기는 계속 고장난 대로 있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참여자가 생깁니다. 상반기에는 1학기 때는 공부한다고 누구도 학생회장 안 했어요. 근데 9월 1일 날 9월 5일 날 합시다. 9월 1일 날 개학이니까 9월 5일 날 학생회 선거가 있는데 다행히 2학기 때는 학생회장이 나왔어. 그러면 학생회장이 나옴으로써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야? 참여자. 물론 참여자는 학생회장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학장에게 건의해야 되거나 또는 관계자에게 건의해야 되겠죠. 결정자가 3명이면 3명한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참여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문제를 갖고 있고 해결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흘러가, 그냥. 9월 5일. 그런데 학장님이 오랜만에 신임, 못 됐다고 그러니까. 학생회장 됐다고 하니까, 그래. 다과에 같이 한번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9월 25일 날 다과회의를 했어. 이게 선택의 기회야. 이게 우연히 한 통 속에 들어왔을 때 뭐가 된다?
사무실 복사기 구입 문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일단 복사기 고장 안 났으면 이 결정 안 나겠죠. 문제점 없으면. 그런데 해결책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사무실 복사기 고장 났습니다. 참여자 생겼어. 그 다음 선택기회도 생겼어. 그런데 자, 이제 학생회장이, 학장이라면 건의했어요. 박사님, 저희 학생회에 있는 복사기 고장 났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행정실에 전화해보지. 전화했는데 상반기 어때 좀 예비비 나왔어? 없는데요. 다 써버렸는데 마이너스 났는데. 그럼 뭐 하겠어? 미안해. 그럼 어쩔 수 없지. 나중에 고칠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이게 뭐다? 그럼 이게 우연히 한 통속에, 서로 간에 상호, 작용을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다는 거야. 그럼 만약 참여자가 없다면 당연히 더더욱 선택이 안 되겠죠? 그 다음, 이런 기회가 없다면, 다 있기는 하는데 기회가 없었다면, 역시 안 됐겠죠? 우연히 한 통속에 들어갔을 때 정책이 결정된다. 이게 뭐다? 쓰레기통 모형이다. 그러면 정책 결정이 4가지 요소에서 정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문제점,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우연히 한 통 속에 들어야 정책이 결정된다. 이게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272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우연히 한 통속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의사결정. 선생님, 거기 이제 의사결정 방식으로 날치기통과 짐 빼기 이런 거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좀 오해하더라고. 국회의원 날치기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 날치기통과라는 건. 그쵸? 자, 거기 정확한 게 그 간과라는 뜻이야. 간과는 뭐야? 인지하지 못하고 빠뜨린 것을 간과했다고 그러죠. 인지하지 못하고 빠뜨린 것.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 빨리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빠른 결정이 일어나겠죠. 인지하지 못하고 이걸 까먹었어.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했어요. 그 다음번에 이 안건을 올라오면 어떻게? 빨리 처리하겠죠. 또는 그 전에 안건들이 정말 좀 정확하지 않아. 좀 정확히 요건을 안 갖췄어.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건이 딱 갖췄어. 그러면 바로 통과시키겠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날치기 통과 또는 간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우리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면 오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말 그대로 어떻게 되면 빠뜨리고 인지하지 못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짐 빼기 결정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 짐 빼기 결정이라고 합니까? 탈피했을 때. 자, 봐. 지금 복사기 구입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봐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학장님하고 그 행정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복사기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하려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간다든가 학장님이 바뀐다든가 행정실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그 문제가 탈피된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부르냐면 탈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짐 빼기 결정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좀 또 국회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탈피해주면 이거 정책 결정이 어떻게 돼? 금방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봐봐. 해결이 필요한 주된 문제가 관련 문제로 인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걸림돌이 되는 관련 문제 주장자들이 주장을 되풀이하다가 힘이 빠져 다른 기회를 찾아 떠날 때 기다렸다가 의사결정하는 것. 이렇게 됐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하도 갈등하다 보니까 해결하려고 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책으로 그래 안 보는 게 해결책이다 하고 한 사람이 떠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문제는 당연히 빨리 해결될 수 있어 없어? 바로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 그럴 때 짐 빼기 결정인데 자 이제 코엔의 설명입니다. 대학에서는 물론 문제 해결, 바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선택 기회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선택 기회와 관련해서 아까 같이 선택 기회에서 빨리 문제가 막 있다가 인지하지 못하고 빠뜨린 거 있으면 그 문제는 빨리 해결되더라. 그걸 뭐라고 그런다? 간과라고 얘기해요. 빠뜨린 문제가 해결되니까 간과. 근데 빠르다 그러니까 날치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번역 잘못했죠. 날치기 맨날 날치기가 국회에서 뭐 날치기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짐 빼기 결정은 말 그대로 더 정확한 건 탈피죠. 뭐가 탈피했어? 방금 봐봐. 학장님하고 행정실장님이 서로 충돌하다가 한 사람 떠났어. 그럼 이 문제 빨리 해결돼야 안 돼? 빨리 해결되겠죠. 행정실 밑에서도 둘이서 안 싸우면 빨리빨리 줘가지고 저거 복사하는 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쓰레기통 모양이에요. 그러면 쓰레기통 모양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쓰레기통 모양은 먼저 뭘 알아야 돼? 조지가 된 혼란스러운 상태. 특징 세 가지. 자, 문제된 선호, 문제가 있는 선호. 두 번째, 불명확한 기술. 그 다음 세 번째는 유동적 참여. 그쵸? 그 다음 쓰레기통 모양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했어. 그 다음 뭐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 그 다음 그 결정 유형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짐 빼기 결정이라든가, 그 다음 날치기 결정이 많이 일어난다. 날치기는 다시 말로 간과했을 때 일어나는 거고, 짐 빼기는 사람이 떠났을 때, 주문제가 떠났을 때, 탈피했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해됐어, 안 됐어? 이제 사이버네틱스 모형만 잠깐 설명하고, 앨리스 모형은 아까 읽어봐라 그래서 죄송한데, 이건 그때 내일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 앨리스 모형은. 그러면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스타인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어. 스타인브루너. 이건 간단했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많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수준은 회사 모형 수준이야. 그냥 합리성 하면인데 이게 뭐냐면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거 알아 몰랐어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뜨리게 만들고 떨어뜨리면 올라가게 하고 뭐 식물 기른다든가 이런 데 거의 대부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해놓죠. 그래서 더워지면 낮추고 추워지면 높이고 그러잖아. 그런 결정을 하는 거. 그러면 어떤 수준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 수준보다 뭐 한다? 좀 과하다 싶으면 낮추고 낮춘다 싶으면 높이고 그럼 이 수준을 어떻게 정해놓냐면 SOP로 표준 운영 절차로 정해놔. 그럼 봐봐. 이 식물에서는 어떻게 정해놨겠어? 27도로 정해놨으면 27도보다 낮으면 다시 이 사람들이 뭐 하겠지? 운영 절차에서 다시 27도로 맞춰가라. 여기보다 높으면 낮춰라. 이런 식으로 정해놓겠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특징이 적응적 의사결정의 주요 변수로 유지한다. 반응 목록에서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방법이 반응 목록인데 다른 하나는 표준 운영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밑에 표준 운영 절차의 중요성. 다음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의 학습. 이것도 거의 조직학습이랑 비슷하죠. 근데 단지 여기서는 사이버네틱스에서의 학습이 이렇게 불린단 말이죠.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앨리스 모형 거기 스쿠바 미사일육이 있었죠. 그 부분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정책 분석까지 하고 끝낼 건데 지금 보강을 조금 해야 되는데 보강을 하루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토요일 날 수업 있어요? 아니 이제 이번 주는 아니죠. 이번 주는 다들 저희가 있을 거니까 뭐 약속이 있을 거니까 토요일 어때? 토요일. 아쉽다. 그럼 토요일은 행정법이 있는 날이구나. 수업 없는 날이.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오실 수 있어? 힘들죠. 교회 가야 되고. 그러면 다음 주에 공지 한번 할게요. 밴드에다가 어차피 오후에밖에 못 하겠다. 오후 어떤 날이 제일 좀 한가해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금토 중에. 토는 아니고, 토는 행정법 선생님 오래 하신다고 많이 하시니까. 제가 좀 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9월 초에 할게. 그럼 9월 초에 편안할 때 하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 올려놓고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